안녕하세요. 2020 창원 조각비엔날레 시민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고대의 재발견이고요. 지난주에 1부에 이어서 오늘은 제2부 스타의 탄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 탄생의 주인공은 피사노,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베르니니인데요. 정말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죠. 오늘도 제 옆에는 조각이 있죠. 조각가의 집안에서 있기 때문에 조각을 옆에 무대로 해서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조각가들을 다시 한번 그들 작품하고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텔라미입니다. 이 안텔라미라는 작가는 베네딕토 안텔라미인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러나 대단히 많이 알려진 아주 대가이고요. 우리가 이런 작가도 한번 이 기회에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반니 피사노. 이 작가는 이제 그래도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작가일 텐데 아주 대가죠. 고딕 시대 때 대가입니다. 그 다음에 도나텔로는 뭐 가장 유명한 르네상스 대표 작가 중에 한 사람이니까 잘 알려져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 작품이죠. 미켈란젤로는 스타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식을 제가 다 초반기 거와 후반기 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두 작품을 한번 그 표지로 보여드렸고요. 자, 이것은 바로 베르니니 작품입니다. 이들 작가를 제가 선정을 한 것은 그야말로 그 역사를 바꾼, 그 시대를 바꾼 작가들이고요. 시대를 바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전에 어떤 그 조각에서 미술에서 완전히 뭐 완전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변화를 꾀하고 개혁을 꾀해서 당대 미술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니까 한번 천천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연을 하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 그 르네상스로 가는 길, 그리고 르네상스를 지나서 바로크에 도달한 길, 이런 것들을 개척한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르네상스라면은 바사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바사리는 너무 유명하니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이 지금 바사리가 쓴 1550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피렌체에서 초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568년에 출판된 책인데 가장 위대한 화가, 조각가, 건축가의 생애입니다. 200명의 전기가 여기에 다 써 있고 4,000쪽 정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6권으로 작년에 다시 재출간됐다는 것을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직접 이들 작가를 다루기 때문에 이 그 미술 사가의 그런 그 역사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사리는 미술을 발전의 개념으로 봤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미술이 고대에 이르러서 절정에 다다랐다가 중세는 쇠퇴했다가 그 다음에 1300년대 바로 제가 지금 여기 유학이라고 얘기한 것은 조반니 피사노입니다. 피사노를 통해서 미술이 이제 조각이 시작을 새로운 그런 그 기운의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400년대 청년기를 거쳐서 이것은 제 강연에서는 도나텔로에 해당합니다. 마침내 전성기 르네상스 미켈란젤로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르네상스의 여정이 이렇게 결국은 미켈란젤로에 도달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리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모든 미술의 절정에 이르렀고 최고의 하이라이트이고 그의 미술은 고대를 자기가 그토록 예찬했던 고대를 능가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즉 자기는 이제 미켈란젤로 세대죠. 제자라고도 하고요. 더 이상 이 미켈란젤로를 능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미켈란젤로를 거의 신에 비유를 했어요. 예술가를 신에 비유하고 천재 개념 이런 거, 르네상스 개념, 용어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미켈란젤로를 능가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세대 작가들은 이 작가, 르네상스의 절정을 올려놓은 미켈란젤로의 그 양식을 따라해라.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매너리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양식이란 말은 이탈리아어로 마니에라인데 이탈리아어로 매너리즘은 마니에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들의 작품을 따라하라 하는 아주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매너리즘이 그렇게 따라한 미술이 아니에요. 초기에 정말 선구자적인 그 매너리즘 작가들은 그야말로 미켈란젤로나 이런 라파엘로의 그런 것을 뛰어넘으려고 무궁히 애를 썼고 실제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새로운 미술을 만들어낸 진짜 어려운 시기의 거장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결시키는 거는 어렵죠. 좀 오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르네상스에 대한 큰 줄기를 이렇게 쓴 이 책을 가지고서 그 기류를 따르되 그러나 그것에 대한 문제점 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그 강연이 뭐라 그럴까 좀 더 좀 체계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좀 많이 썼는데 책을 쓴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출판사에게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책들을 잘 안 읽는데 이렇게 큰 정말 이런 그 양장본으로 그 작품이 칼라판이 700편 정도 되거든요. 700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그 출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작업인데 이런 것을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따지면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 해설을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장님이 약간의 그 뭐 소정의 장학금을 저희 학교에 제공은 했지만 저는 그 제가 공부하는 이 학문 분야 특히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런 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 특히 이금배 선생님 이 책을 번역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금배 선생님 같은 분은 의사 선생님이시면서 무려 18년에 걸쳐서 이런 책을 번역을 해서 이 책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공자가 아닌 분들도 르네상스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도 그런 그 뭔가 제가 지금까지 르네상스를 공부하면서 누렸던 기쁨이나 보람 이런 것을 좀 사회 기부하기 위해서 기부를 했으니까 제가 이 책을 광고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정말 그 인문학이 뭐냐, 글쓰기가 뭐냐, 스토리텔링이 뭐냐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이 책을 보셔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두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왼쪽 작품하고 오른쪽 작품이 있죠. 딱 봐도 오른쪽 거는 아주 인물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잘 그린 미술 작품 이미지라고 할 수는 없죠. 왼쪽은 둘 다 일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어거스트 8월 그 1년 12달 중에서 8월을 상징하는 그것을 그린 것으로 이것은 뭐 약간 쟁기 같은 거로 땅을 좀 가는 노동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흙을 파고 있죠. 자, 이 작품은 1100년대 중반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100년이니까 12세기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그로부터 한 50년 정도 지나서 제작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50년, 80년 정도 지난 작품인데 둘 다 중세 로마네스크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바사리가
아주 이거는 야만인의 작품이다 하고 평가절하했던 그런 작품이죠. 자, 요 왼쪽에 있는 작품은 2월을 뜻합니다. 아마도 그 이건 이탈리아에 있는 중세 성당에 있는 작품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2월을 이렇게 땅 파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것으로 봤던 것 같아요. 요거는 8월에 다시 또 뭐 노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르네상스라는 건 인간에 대한 가치가 다시 이렇게 그 개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중세의 그런 잊어버렸던 그런 그 인간에 대한 존중, 너무 신중심이었던 것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 인문주의의 탄생,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인데 미술에서는 벌써 이런 기운이 있었다는 것이죠. 1200년대 전후로해서 이 사람이 1230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전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사리가 얘기한 그런 시기, 중세 시기에 이미 이런 것이 싹 텄다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미술이라는 것이 이제 이것은 다 성당에 그 당시에는 성당이 가장 그 작품을 주문하는 공공기관이었으니까 거기에 설치되었는데 성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그 종교 조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민들의 삶도 조각으로 남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그것을 성당도 그 당시에 다 시민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후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원자들의 힘이 커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세시대 때 봉건주의의 그냥 군주 한 사람, 봉건 영주, 이런 절대 권력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싹 터서 이들 시민이 바로 자기들의 모습, 자기들이 하는 거, 길드의 탄생, 이런 것과도 관심이 있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제가 바로 이게 파르마라고 하는 그 성당의 옆에, 큰 성당 옆에는 이렇게 그 세례당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세례당에 이 작품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트로덕션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몇 작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6월에는 밀을 베는 모습인데요. 이 농부가 아주 땅을 굳게 딱 뒤지고서 밀을 낫으로 딱 베고 있고, 이것은 밀을 탈곡하는, 이건 6월이고 이것은 7월입니다.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이걸 막 이렇게 밟아서 탈곡하는 장면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당대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는 포도주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8월에는 이렇게 포도주 통을 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죠. 마치 북치는 것처럼 리드미컬하게 이 조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포도 수확을 이제 8월, 9월에는 포도를 따서 수확하는 장면, 지금 따는 장면이죠. 이렇게 칼로 베고 가지에 있는 포도를 따내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작품이 바로 누구가 한 거라고요? 바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안텔라미, 베네딕토 안텔라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탈리아 미술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자리를 차지하는 작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12월인데 12월에는 이제 포도주 가지 좀 치고 내년 농사 질 거 이렇게 다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고, 1월은 다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앉아서 쉬는 장면입니다. 2월부터 다시 땅 파는 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조반니 피사노가 이제 고딕의 거장인데요. 이 고딕 미술은 사실은 성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샤르트르 성당이 대표적인 고딕 성당이고, 이 성당이 원래 불타서 재건하는데 그때 이제 고딕으로 양식이 새롭게 지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고딕 최초의, 그러니까 그 고딕 성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면에 여기에는 별로 조각이 없죠. 이쪽에 문 쪽에 조각을 고딕 성당에서는 이렇게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 쪽에 있는 그런 조각
조각의 모습이고요. 원래 그 조각이 고딕 조각은 요 부분이 다 기둥이었죠. 들어가는 문에 이제 이런 기둥이었는데 기둥을 좀 더 이렇게 장식적으로 또 혹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인물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각 그러니까 기둥의 역할이었으니까 좀 납작했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샤르트르 성당이었는데 랭스 성당 같은 거는 정말 그 고딕의 하이라이트죠. 프랑스에 있는 성당인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앞모습인데 어우 정말 이런 그 문과 이 뾰족한 아치 이 고딕의 특징이 여기 다 있는데 이게 다 조각이고요. 이쪽 입구 요 부분이 지금 확대한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죠. 그래서 뭐 물론 그 이야기는 성당이니까 다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다음에 보여줄 조반니 피사노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조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조각들이 아까 샤르트르 성당에는 없었는데 여기에는 조각이 정면 파사드 쪽에 조각을 아주 많이 놨는데 보시면 이렇게 아직은 조각이 건축물에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장식적인 이런 그 벽감 안에 들어 있고 이런 식으로 조각이 이제 출현을 하기 시작하지만 정말 굉장히 조각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들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예수를 잉태하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장면이고 이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뵙는 장면인데 그 주제를 모른다 하더라도 딱 보시면 이거 왠지 고대 그리스 조각 이런 옷주름 이런 것들이 고대 조각이 다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일부에서 강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고딕 조각과 더불어 다시 고대 미술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다시 재탄생하기 시작하는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고대는 단 한 번도 역사에서 잊혀진 적이 없었다. 바로 이렇게 고딕을 통해서 고대 조각이 새롭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본격적으로 다룰 조반니 피사노의 시에나 대성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을 때 거의 이게 막 너무 성당이 크고 꼭 또 뒤에는 뭔가 이렇게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전체를 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그래도 전체를 가능하면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여기 조반니 피사노의 작품인데요. 피사노는 1250년에 태어나서 1315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무렵까지 1300년을 전후해서 작업을 좀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 대성당 정면에 작업을 했는데 무엇을 했냐면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탄생을 예언한 예언자, 무녀, 제사장, 철학자, 그 다음에 뭐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뭐 플라톤도 있고 하박국도 있고 예언자, 무녀도 있고 살로몬도 있고 다비드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렇게 4대 복음 저자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철학자 그 당시에 그런 그 일반인들 세속인들의 모습도 여기에 담았다고 볼 수 있고요. 원래 이제 이 작품 보시면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정면을 제가 확대를 한 건데요. 요즘은 정말 스마트폰이 좋아서 찍어서 확대하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보시면 요 성당의 정면에 요 부분인데 요런 조각들을 조반니 피사노가 했는데 이 성당이 이제 그 건축이 되고 조반니 피사노가 건축 감독을 했습니다. 조각가 겸 건축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의 전반적인 것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거의 지어지고 나서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직접 조각들도 놨는데 조금 이따 보실 작품이 아마 요거 같아요. 요거이고 그 밖에도 여기는 요 작품이 이제 나올 것이고 그 외에 여기 여러 작품들 다 지금
피사노의 작품들인데요. 이들 작품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작품이고, 이들 작품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대성당 부속미술관에 있습니다. 이처럼 큰 대성당에는 이것을 밖에다가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굉장히 상하죠.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부속미술관에 두고 있고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카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랭스 성당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는 조각이 이렇게 다 이렇게 벽감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였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각이 이렇게 서 있어요. 배경이 아니어도, 물론 배경이 있지만 떨어져서 어떤 벽감 안에 넣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큰 조각들은 독립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각의 측면에서 본다면, 조각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각이 스스로 서 있는 건축물의, 그러니까 장식이 아니라 스스로 서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각의 발전에서 중요한 그런 첫 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작품들이 아까 그 제가 표시했던 작품이 이 작품이고요. 무녀입니다. 이제 각자 자기들이 뭐 이렇게 다 이런 누구라는 것도 이렇게 써서 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조각들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 조반니 피사노는 직접 이 작품을 그 미술관에 가서 보면은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해요. 그냥 보기가 좀 이렇게 막 포즈도 굉장히 과장된 것 같고, 그런데 이 피사노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것이 엄청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래쪽에서 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렇게 포즈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위에 부분이고요. 위에 부분도 이런 식으로 정말 조각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부터 이런 기운이 바로 르네상스의 그런 그 위대한 조각가들을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되고, 꼭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이런 그 동물들도 표현을 했는데, 이쪽에는 이제 4대 복음 저자가 동물이거든요. 마르코는 사자고, 뭐 요한은 독수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마르코 복음하고 요한 복음의 상징을 이렇게 하면서 동물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인물들도 보시면 고개가 조금 이렇게 밑에서 얼굴이 좀 보이게 이쪽은 고개를 좀 쭉 뻗은 모습, 이런 포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조각들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개가 앞으로 쭉 좀 뻗어 있고, 크기는 약간 사람이 이제 이 정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죠. 이 미술 작품이 이런 그 대성당 부속 미술관은 참 고마운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원작이 설령 이런 데 있어도 이 작품을 보고 뭐 인물이고 이런 것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관심조차도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것을 보고서 저 대단하다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세히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미술관에 가면 이렇게 작품이 아주 그냥 가까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작품을 보시면, 먼저 이 작품 보시면 정말 저는 뒷면은 이제 아직은 그렇게 뒷면까지도 뭐 그거를 완벽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뒷면도 다 이렇게 이 앞면처럼 조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옷주름, 이제 조각은 옷주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옷주름에서 정말 그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정말 당당하고 완벽한 이런 그 아름다운 조각이고, 그 무게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느껴지면서 얼굴 표정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인간의 디그니티, 이런 존엄성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정말 정말 조각을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각 같은 거는 이 성당 그 중간에 막 탁
탁 하고 튀어나온, 멀리서 보면 너무 작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가까이 찍어서 확대해 보면 이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고 자, 제가 그 로마네스크 때 요 모데나 성당에서 이런 괴기스러운 거 보여준 적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괴기스러운 것도 또한 조반니 피사노가 자기의 조각에서 이렇게 계속 또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미술에는 DNA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그 황소를 했으니까 황소는 루카죠. 루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조반니 피사노의 작품을 봤는데, 조금 더 이제 해도 되겠네요. 30분 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정면인데요. 정면인데 갑자기 저는, 뭐 갑자기는 아니지만, 미켈란젤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장이에요. 이건 천장화. 근데 미켈란젤로의 이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이렇게 삼각형, 요런 삼각형 구조. 완전히 이것은 그 공식적으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가 그런 그 건축적 뼈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간단하게 보시면 요 삼각형 부분에는 그리스도의 그 조상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여기 있죠. 요런 모습. 요거는 예언자 무녀를 넣습니다. 예언자 무녀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 천지창조라고 흔히 얘기하는 뭐 해와 달의 창조, 지구, 땅과 물의 분리, 빛의 창조, 뭐 이렇게 해서 인간의 창조, 아담의 창조, 하와의 창조, 이렇게 해서 쭉 노아의 홍수, 이런 식으로 천지 창조 이야기가 가고 있고, 여기는 그 성경의 4대 또 구약성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이디어 있죠. 처음에 이 사람이 그 천장화를 계획도 없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아이디어를 잡았을까? 저는 이런 그 성당에, 특히 이런 시에나 성당에서 본 조반니 피사노의 이런 무녀나 예언자나 이런 인물들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되, 건축적인 뼈대로 마치 하나의 그 성당처럼 배치를 하고, 그런 이유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요것도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여기다, 아치에다 여기다 또 이제 예수의 조상을 쭉 이렇게 그렸는데, 그런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에나 성당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에나는 이렇게 큰 성당이 지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당시 시에나가 피렌체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이탈리아의 공화국이었어요. 공화국 소도시였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재정이 있고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당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지오반니 피사노가 여기에 이제 이 설교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설교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쭉 육각형인가요?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여기마다 다 이렇게 부조를 만들고, 여기에는 이제 또 예언자들, 뭐 무녀들 이런 걸 또 여기 앉은 모습으로 이루어놨고, 여기는 또 선 모습의 조각상들을 넣고, 완전히 조각으로 이루어진 대단히 아주 뭐 그 당시에 새로운 조각의 부활, 마치 랭스 성당에서 고대 그 조각이 부활했듯이 이 고대 부활의 조각이 바로 조반니 피사노와 그 아버지 니콜라 피사노의 설교대를 통해서, 처음에 피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에나로 또 뭐 프라토로 이렇게 설교대를 하면서 이 급속도로 고대 조각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미켈란젤로 작품이 있으면 다른 작가 작품에 우선해서 미켈란젤로 작품을 가장 중요하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에나 대성당에서는 아주 드물게 미켈란젤로 이거 작품이에요. 성 베드로를 조각한 것인데, 이거보다 이 조반니 피사노의 이 설교대가 더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의 여러 생애, 중세시대 때 작품은 다 이제 뭐 거의 르네상스 시대까지도 바로크도 일부 종교 주제가 많으니까 예수의 생애를 여기다가 부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부조로 표현하고 서 있는 인물들, 앉아 있는 인물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가까이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유아 살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헤로데 왕이 다 이렇게 이제 살해 명령을 내려서 살해하는 아주 비극적인 장면을 표현했는데 이것을 조바니 피사노는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안텔라미가 시작한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자세, 동작 이런 것들이 여기서 완전히 그냥 새롭게 에, 아주 그냥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이후에 많은 그 동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저는 여기서 미켈란젤로의 아까 천장화에서 보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는 그림이지만 조각으로 보시면 저는 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단일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다 조각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그림을 이제 색채를 굉장히 뭐 특이하게 굉장히 개혁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조각가가 그린 그림이어서 마치 조각을 하듯이 굉장히 조용감 있고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인물들을 이 사람은 거의 조각으로 보고 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렇게 여기에다 뭔가를 끼워 넣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은 바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여기 와서 이것을 보기까지 했으니까요. 여기서 작품도 주문을 받아서 시에나에 와서 이 성당의 작품을 아까 좀 전에 봤던 작품까지 주문했으니까 여기 와서 봤잖아요. 그때 이 조각의 그 아름다움과 이 파격적인 이런 것들, 이 자세 이런 거에서 아주 머리를 꽝 때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것을 시시나 소성당 천장화에서 많이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에나가 얼마나 그 시청 1300년대 피렌체와 더불어 최고의 그 번영을 누렸던 시청, 그 다음에 시청 앞에 아주 유명한 광장이죠. 여기 8월이 되면은 그 안장 없는 말로 마상 경기가 벌어지는 그 유명한 곳이고요. 자, 보시면 멀리서 찍었는데 대성당은 위에 있고요. 이거는 좀 내려가 있어요. 보통 옆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대성당은 항상 가장 그 도시에서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덕배기에 지었고 그 아래층에 굉장히 탑이 이렇게 높게 세웠는데도 멀리서 보니까 역시 대성당보단 낮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